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Bienvenue sur la chaîne Anesthésie et Médecine Périopératoire. 欢迎来到麻醉与微手术器医学频道.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의학, Disaster Medicine이죠. 자연재해부터 테러, 그리고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수술실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되는지 그 깊고 넓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도전인 자연재해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인 테러 공격과 보이지 않는 적인 CBRN 위협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약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리더로 거듭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대 마취과 의사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상황, 인프라는 무너지고 외상 환자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the foundational role, 이 무엇인지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진, 토네이도, 쓰나미, 허리케인. 이름만 들어도 그 파괴력이 느껴지는 자연재해들은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한순간에 마비시키죠. 바로 이런 순간 양리학, 생리학, 소생술, 그리고 중환자 의학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마취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uniquely suited,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익숙한 수술실 환경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We must be willing to modify our traditional workflows to meet the overwhelming needs of the victims. 지진과 토네이도 둘 다 끔찍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임상적 양상은 꽤 다릅니다. 지진은 광범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건물 붕괴로 인한 압괴 손상, 즉 crush injury 환자가 많습니다. 또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감염병의 위험이 아주 높죠. 그리고 구조 인력의 정신적 소진, the psychological impact on responders 또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토네이도는 짧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가지만 날아다니는 파편들로 인한 고속 외상, high velocity trauma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이후에는 흙이나 오염물질이 상처 깊숙이 박히면서 생기는 기회감염, a downstream risk of opportunistic infections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This slide brilliantly illustrates one of those terrifying downstream effects. 이 사진이 바로 그 기회감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2011년 조플린 토네이도 이후에 발생한 괴사성 피부 털곰팡이증, 즉 뮤코르마이코시스 케이스인데요. 이런 감염은 초기 외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광범위한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바로 이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취 관리가 우리의 핵심 역할이 되는 거죠. 2004년 인도양 쓰나미는 재난 대응의 여러 단계를 냉정하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재난 직후에는 익사와 둔상으로 인한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은 구조 인력들이 생존자들의 생명과 사지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죠. 하지만 진짜 길고 힘든 싸움은 세 번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But the true long-term challenge is phase 3. 현지 의료 인력과 시설 자체가 파괴되어서 장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죠. 허리케인은 조금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 그 자체를 공격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세요. 병원 입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지만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 This is a stark reminder. 우리의 뛰어난 임상 능력이 물류 문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장벽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입니다.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this slide is how it quantifies the threat. 이 사피어 심슨 허리케인 스케일은 막연한 위협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카테고리 1, 2도 위험하지만 카테고리 3부터는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분류되고 이때부터 devastating, 즉 파멸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카테고리 4, 5는 catastrophic, 대재앙 수준이죠. 병원들은 이 표를 보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예측해서
재난 대응팀을 미리 소집하고 자원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o, the crucial point is that the impact lasts long after the waters recede.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은 물이 빠진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오래갔죠. 이 차트를 보시면 루이지애나주의 마취과 연간 졸업생 수가 카트리나 이전 24명에서 3년 후 13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의사들이 집과 병원, 삶의 터전 전체를 잃고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장기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붕괴입니다. 카트리나가 인력 문제에 대한 경고였다면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는 우리의 생명줄, 즉 더 메디컬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던 수액 공장이 멈추면서 미국 전역에 수액 부족 사태가 터진 거죠. 그때 네브래스커 대학 의료센터의 마취과 의사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액을 아껴 쓰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액 낭비가 심한 그래비티 드립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수술실에서 인퓨전 펌프 사용을 의무화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를 바꾼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죠. 이제 우리는 자연의 분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 바로 테러 행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극심한 압박 속에서 전장과 같은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합니다. Here, our role intensifies, requiring rapid adaptation to battlefield-like medicine and intense pressure. 9.11 테러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서 통신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러너 역할을 해야 했죠.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공식적인 중증도 분류 계획과 환자 접근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는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급조 폭발물, IED 부상 환자들이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때 과다출혈을 막는 지혈대 적용에 대한 마취과 의사들의 전문성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Each of these tragedies became a brutal but necessary catalyst for change.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은 그 참상의 규모가 또 달랐습니다. 데빈 컨스 박사의 이 증언은 그날의 충격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집에서 당직대기 중이었습니다. 그가 대규모 총기 난사가 있었다고 말했을 때 그 전언은 결코 평범한 당직콜이 아니었습니다. This quote captures that terrifying moment.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역사적인 재앙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공포가 느껴지죠. 이어서 마이클 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단지 신체적으로만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특히 이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돌볼 때 단순히 찢어진 혈관이나 부러진 뼈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We are not just treating physical wounds, we are caring for the whole person.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우리의 역할은 정말 복합적입니다. 첫째, 고속 돌격소총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조직 손상을 관리하는 높은 임상적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혈관을 확보하고 대량 수혈 프로토콜을 선제적으로 가동시키는 자원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빠르게 악화되는 환자와 생존 불가능한 환자를 가려내는 냉철한 트리아지 리더십이 요구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폭력의 가해자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심오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줄여서 CBRN 위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대응을 요구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독성학 전문가, 제독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는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첫째, 2차 노출은 매우 심각한 위험입니다. 당시 병원 직원의 23%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제독, 즉 디콘테미네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자는 반드시 병원 진입 전에 제독되어야 합니다. 셋째, 증상 묶음, 즉 톡시드롬을 신속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아트로핀 같은 해독제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개인 보호 장비, PPE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non-negotiable. 이 표는 어떤 작용제가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린 같은 신경작용제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신경계를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콧물, 축동, 미오시스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해서 경련, 호흡마비,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죠. 겨자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끔찍한 수포를 일으키고 청산가리는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This table is critical because it links the agent to its specific toxidrome, which is key for rapid diagnosis. 화학작용제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생물학 작용제는 잠복기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탄저균은 포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흡입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하행성 마비를 일으켜서 결국 호흡부전을 유발하죠. 이것은 공격 직후가 아니라 며칠 후에야 비정상적인 환자 클러스터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BRN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칙을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Do not become the casualty yourself. 절대 스스로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6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Decontaminate first, then resuscitate. 먼저 제독하고 그 다음에 소생술을 시작하라. 이것은 우리의 몸에 밴 ACLS나 ATLS의 돋는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진이 다음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Understanding these PPE levels is absolutely vital. 이 레벨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레벨 D는 우리가 평소 입는 스크럽으로 아무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레벨 C는 공기정화식 호흡기와 생활방수 수준의 보호복을 착용하는데 알려진 위협에 대해 의료진이 개입할 때 요구되는 최소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B와 A는 자가공기호흡기, 즉 SCBA를 사용하며 레벨 A는 전신을 완전히 감싸는 밀폐형 화학보호복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팬데믹 상황은 앞에서 다른 모든 재난의 요소들이 통합된 그야말로 최종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업무 절차 재설계, 개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며 우리에게 시스템 수준의 리더십, 시스템 레벨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radical shifts during a pandemic. 이 두 이미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마취과 인력의 역할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은 코로나 이전, 대부분의 레지던트가 수술실에 있죠. 하지만 오른쪽,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중환자실 인원이 5명에서 무려 3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취과 인력은 선택적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 대응을 이끌기 위해 재배치되는 병원 내 가장 유연하고 핵심적인 자원이 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최고 수준의 생물학적 격리, 바이오 컨테인먼트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세요. 초기 발병 당시 치사율이 88%에 달했습니다. 거의 열의 9은 사망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치명적인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 복잡한 중환자 치료와 기관 삽관 같은 고위험 시술을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취과 중환자의학 전문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Their expertise is uniquely suited for this high-stakes challenge. 2014년에 미국으로 후송된 에볼라 환자 3명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네브래스카 생물격리병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에서 마취과 중환자의학 전문의들이 치료를 주도하며 우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죠. Specialized units like this one show the pinnacle of our role. 중환자의학 전문성과 시술 숙련도를 결합하여 최고 위험 환경에서 환자를 살려내는 우리 전문성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개인 보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N95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PPE를 입고 벗는 더닝 앤 더핑 훈련을 표준화해야 하고요. 특히 PPE를 벗는 과정이 오염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서로를 감독해주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우리의 심리적 안전감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전문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책임 영역,
Our sphere of responsibility가 수술실이라는 4개의 벽을 넘어 정말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마취과 의사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다재다능하고 필수적인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실의 전문가에서 재난 현장의 지휘관으로, 소생술 전문가에서 시스템 리더로 우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The final question is not if you will be called to respond, but how you will be prepared when you are.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